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일정 관계로 기업 발표 먼저 하겠고요. 정현순 연구원. 네, 현대글로비스 실적 나왔고요.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랑 목표 주가 15만원 유지하고요.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문제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이제 회복 속도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열사의 판매량이 이제 하반기에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운송기업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1분기, 2분기 때 안전재고로 쌓아놓은 것들이 이제 소요되는 시간까지는 대략 한 시차가 한 2달 정도 더 걸린다. 계열사가 판매량이 올라온 것보다도 한 2달 정도 더디다라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또한 이러한 부품들이 또 수송되는 데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의 대략 한 달 정도의 어떤 레깅 효과들이 좀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2분기 저점을 찍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유의미한 주가 상승, 또 강한 좀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 금융 자산을 감안하면 한 2조 정도 있는데, 이러한 보유 현금이 조금 더 사용 방안이 좀 구체화되는 M&A나 좀 다양하게 좀 구체화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그 MK 그 위독설까지 들으면서 좀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한번 이슈화 됐었잖아요. 관련해서 그럼 좀 글로비스 향후 좀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저희 시나리오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일단은 그 부분이 좀 변수기는 한데요. 일단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배구조 개편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계열사 어떤 지배구조 모멘텀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각 기업별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오너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떤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앞두고라도 이렇게 일단 기업 개별 가치의 주식 가치가 좀 더 올라가야 될 필요성은 필요합니다. 예, 다음 황유식 연구원. 네, 수일 실적 발표 있었고요. 그 영업 적자가 1,644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는 손실폭이 줄어든 건데, 재고 관련 손실 규모가 이제 줄어서 축소가 된 거고, 정제 마진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별로 내용은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진 회복 시간에 좀 오랜 기간이 계속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투자 의견 홀드를 좀 유지를 하겠고요. 재고 관련 손실, 지난 이제 4월달 그 리뷰 시 유가가 이제 23.8달러였고요. 월말 분기말 그 유가를 30달러로 좀 추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6월 평균이 40달러, 예상했던 것보다 10달러 더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 적자가 한 2천억 남짓 축소된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은 이제 아로마틱은 굉장히 좀 좋진 않아요. 그런데 올레핀 쪽, PO와 PP 쪽은 수요가 상당히 좀 강했고, 이게 이제 3분기까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기후 부문은 이제 원가가 낮은 수준, 굉장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원가 효과가 반영이 된 수준이었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재고평가 이익이 본격적으로 한 차례 발생하게 되는 분기입니다. 유가가 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OSP 낮아진 OSP가 적용이 되는 이제 분기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2,300억. 하지만 일시적인 이제 평가 이익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진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진하게 유지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 순서로 돌아가가지고요. 월강공유 오태동 연구원입니다. 네, 8월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8월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그 이유들을 한 2가지 정도로 찾아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2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몇 장의 장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4월달 22페이지 보시면은 지난 4월달에 미국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그 달에만 미국에서 2,080만 명의 해고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4월달이 미국 역대 개인소득이 최고치를 기록한 달이에요.
연한선으로 20조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결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오히려 역대 가장 큰 소득이 발생했을 때가 4월 달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4월, 5월, 6월, 7월 4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그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책적인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심이 점차 커질 거다라는 게 저희 쪽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29페이지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난 그 3월 23일이죠. 이날이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S&P 500 주가의 저점이었는데, 이날이 FRB가 무제한 양적 완화와 3천억 달러의 회사채 매입을 발표한 날이에요. 그리고 3일 뒤인 3월 26일 날 워싱턴에서는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 정책이 통과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3월 마지막 주에 나왔던 이러한 놀랄만한 부양정책 효과가 지난 4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사실은 연준은 이제는 모든 경기 부양의 이제 힘들은 워싱턴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발을 좀 빼고 있는 양상이고요. 실제로 하늘색 라인 차트 보시면요, FRB의 총 자산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프라이즈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비슷한 규모의 효과가 나오더라도 그 서프라이즈 효과가 좀 약화되는 것들을 보통 느끼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 중에 워싱턴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텐데, 그게 나오더라도 그 효과가 그렇게 길게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주로 8월달 정도의 상승 요인으로만 작동을 할 거다라는 게 저희 쪽 생각입니다. 정책의 효과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7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리오프닝을 너무 일찍 시작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31페이지는 오른쪽 보시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 4월 달에 한참일 때 3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2배인 7만 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 3, 4월 달에 락다운을 하면서 느꼈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주지사들이 2차 락다운을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34페이지를 보시겠는데요. 지난 3, 4월 달에는요,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같은 동부 지역이, 북동부 지역이 주도했다고 보면요, 지금은 플로리다라든가 애리조나 뭐 이런 지역들, 남부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의 경제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GDP에서 남서부 지역이 차지하는 GDP 규모가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확산이 계속 커지고 그 피해가 만약에 확산된다면요, 미국 경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지사들이 경제에 미치는 임팩트 때문에 아직 락다운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바로 36페이지에 있는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지금은 1차와는 좀 달리요, 사망자 수가 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요. 1차 때는 2,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만 최근 3일 연속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하루의 신규 사망자 수가 다시 2,000명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요, 미국 주정부들 그리고 주지사들도 또다시 경제 폐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주정부 차원에서 어떤 락다운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인들 스스로가 조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8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헬스장, 영화관, 레스토랑, 그리고 아울렛 방문수, 미용실, 이발소, 그리고 힐튼 호텔, 메리어트, 익스피디아 등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회복이 되다가 다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게 저희 쪽 의견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인덱스상으로는 한 2,3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보시면요. 최근에 성장주하고 가치주 간의 갭이 좀 벌어져서 가치주를 사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다시 억압을 받게 되면요. 가치주의 모멘텀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치주들을 오랫동안 보지 마시고요. 조금은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여전히 성장주가 좋다라는 게 저희 쪽 생각입니다. 다음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론적으로 관심 종목은 표시해 놓은 대로 삼성전자부터 해서 SK텔레콤 총 10개 종목을 좀 수렴해 놨고요. 이전과 좀 차이점은 대형주에 좀 집중했다는 부분, 그리고 일부 가치주를 좀 편입했다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는 성장주가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한국에서는 보면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역사적인 이 갭이, PER 갭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게 벌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형 성장주에 국한돼서 오르는 것에 반해서 한국은 시가총액 대중소 모두를 가리지 않고 성장주가 올랐다는 점에서 이런 시장에서 맞는 2분기 어닝 시즌은 좀 성장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이런 현금 창출력이 높은 성장주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국면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에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S&P 500 편입 가능성도 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양호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치주 측면에서는 이 경기 민감한 것보다는 이 경기 방어적인, 그래서 ROE도 높고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낮은 이런 음식료나 통신 업종이 조금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렇게 두 종목을 좀 편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결론은 좀 강력하게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콜로 좀 들리는데요. 지금 주가하고 실적 간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하고 주가의 괴리가 크다라는 쪽이 이제 저희 쪽 포인트인데, 실제로 시장의 좀 유동성이 굉장히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좀 밀려 올라온 거잖아요. 유동성 측면에서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동성이 꺾이는 시그널이 안 나오면은 버블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까지 코스피에 대한 궤적들을 저희가 40페이지에 표시를 놨는데요. 강력한 셀콜은 아니고요. 그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한 달 상승하고 한 달 하락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한 5% 상승하고 5%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동성의 힘이 어느 정도 저가 매수로 이제 추가 하락을 막고요. 반면에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면은 정책 모멘텀이나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월 말부터 시작됐던 인덱스의 상승들은요, 이제 8월 달 정도까지 대부분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동성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 주체는 지금 개인만이 부각되어 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일단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투자 주체들 관련돼서 조금 코멘트 부탁드릴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펀드가 대규모 환매가 나오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조차들도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 요인들은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들은 언택트 환경 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에 접근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는 당초에는 6월, 7월, 8월 달이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3분기 경기를 바라보고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경기 모멘텀이 둔화가 돼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의 주도한 주식시장의 상승은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개인 중심의 시장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앞으로는 여전히 커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중국 급락 코멘트 박인금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지수는 다시 급락했습니다. 하락 배경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의 재점화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이후에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스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청구 총영사관이 중국 소수 민족이 많이 거주한 스촨이나 윈난,贵州 등을 관할하고 있고, 티베트, 신장 등 지역의 정보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 미국 언론에서 미국이 이 스위프트에서 홍콩 은행들을 배제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기술, 정치, 금융, 군사 등 다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이슈도 있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급등함에 따라 일부 기업의 대주주들은 연이어서 소유 지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은 5,600억 원으로 2020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되었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확대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3,500선의 매물벽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번에도 외부 일정 관계로 백준기 연구원 먼저 하겠습니다. 코리아센터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코리아센터 발표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제 카페24랑 더불어서 좀 비슷한 업종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실제로 코리아센터의 매출 비중 중에서 카페24가 겹치는 부분은 이제 많지는 않고요. 근데 최근에 매출의 60% 정도 차지를 하는 글로벌 소싱 부분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 직구 시장이 많이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2%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건기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볼륨 디스카운트 부분이 이 회사가 이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출이 커지면서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몰테일이라는 배대지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B2C보다는 B2B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이나 11번가 쪽 직구, 저희가 직구를 하실 때 그 물량 자체를 코리아센터에서 현지에서 조달을 해주는 그런 B2B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4페이지에 있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요즘 다 좋았는데 실제로 직구, 그러니까 수입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건강기능식품 쪽, 그러니까 HS 코드로 저희가 분류하는 이 코드 기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쪽이 성장이 상당히 좋고, 이 중에서 건기식이 대략 50%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봤을 때는 향후에도 직구 건강기능식품 쪽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는 좀 PER로도 밸류에이션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분기별로 실적은 1, 2, 3, 4분기 갈수록 계속 영업이익률 자체, 영업이익 규모 자체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카페24하고 비교 좀 해주시죠. 네, 카페24는 이제 둘 다 비슷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사업자고,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제 쇼핑몰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 때 카페24나 코리아센터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일례로 뭐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센터에 있는 메이크샵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일단은 좀 의류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사실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1Q 실적이 둘 다 별로 안 좋았었고, 근데 결국 좀 언택트 쪽으로 넘어오면서 시장 관심은 많아졌는데, 실제로 카페24 같은 경우는 2Q까지도 저는 실적은 좀 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Q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조금 다시 이제 추천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쇼핑몰 비중은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카페24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빨리 오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원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채권 전략 강소원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에 7월 FOMC가 열립니다. 6월 FOMC 때도 그랬지만 7월 FOMC 때는 지난달보다 훨씬 더 경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 7월 고용 서베이가 7월 중순에 진행이 되는데 7월 중순에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이 맞물렸죠. 실제로 미국 통계청에서 매주 그 비경제 활동인 거 포함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집계를 하는데요. 지금 7월달 들어서 급등을 해서 5월 중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6월 실업률이 5월달 대비 2.2%포인트 하락했었는데 최악의 경우 고용지표 역성장, 좋게 봐도 어쨌든 개선세가 둔화되는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어쨌든 이게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연준과 ECB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통화 완화, 물가 목표 달성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정부가 돈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에 ECB가 아니죠. EU가 유럽 회복기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보조금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호했던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제는 유럽도 ECB 통해서 공짜 돈 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ECB 통해서 돈 찍어내서 그거 갖고 재정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했던. 유럽 역시도 MMT에 좀 다가갔다라는 걸 시장이 환호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통화와 재정에 좀 더 강한 정책 공조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명목금리가 올라오긴 어렵다. 글로벌 명목금리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국면들을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2분기 GDP가 쇼크를 기록을 했죠. 결국은 한국은 대내 경기보다 대외 경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이고요. 앞서서 저희 주식 전략조사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고 오프라인 경기 다시 안 좋아진 것들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3분기에 기저효과 타고 올라오긴 하겠지만 회복의 기울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국 장기금리는 추가 하락 시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소버닌 위클리 신한정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계속 지금 호재와 악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일단 호재는 유럽 경제 회복 기급 타결됐던 거. 그래서 이 질질 끌다가 좀 불가능해 보였던 EU 공동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을 되면서 지금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유럽도 재정 통합에 첫걸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악재 쪽에는 미국의 고용 시장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이 추가 부양 패키지가 자꾸 뒤로 밀려져가지고 이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중 갈등. 그래서 지난주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컸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이런 악재 쪽 흐름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은 강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흥국 쪽은 조금 다르게 그동안은 계속 유출을 됐었는데요. 7월 첫 주,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유입으로 조금 전환된 거. 그렇다고 2010년, 11년처럼 대규모 유입되면서 신흥국 완전 버블로 갈 거냐? 그러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중에 선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멕시코하고 러시아 정도가 금리 인하, 그다음에 환율 어떤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달러 채권 쪽 스프레드 축소 이렇게 신흥국 쪽은 많이 좀 연결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토끼 자료는 자료 대체하겠고요. 다음은 원자재 전략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원자재 시장 플러스 1.35% 총수익률 상승을 했고요. 기금속 섹터가 플러스 5.91% 급등을 하면서 가장 아웃퍼폼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히 기금속 중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1,900불을 상회를 하면서 저희가 2011년 기록했던 1,916불에 한층 가까워진 상황이고요. 은 가격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21달러, 장기적으로 28달러를 좀 제시했었는데 10년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21달러를 상회하면서 본격적으로 고평가 구간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과 은 가격에 대해서 저희는 여전히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은 2,000달러, 그리고 은 가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28달러, 장기적으로 35달러까지 그런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계속 아웃퍼폼할 수 있는 환경들, 특히 우호적인 투자 환경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채권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FOMC를 통해서 미국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목금리의 상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명목금리 상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빠졌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목금리 상반 경직성 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시도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당분간은 실질금리 하방 압력이 계속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금리 하방 압력 하에서는 골드 실버 레이쇼의 하락이 동반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페이지 3페이지를 봐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금 가격을 2,000달러를 목표로 했을 때 은 가격이 향후에 몇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과거 저희가 2008년 그리고 2000년 그리고 1970년 이후에 골드 실버 레이쇼의 평균을 좀 살펴보면 68.4배와 65.5배 그리고 57.8배 정도까지 나오는데 제가 향후에 골드 실버 레이쇼가 약 60배까지 시도를 하게 된다면 금 가격이 2,00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은 가격은 약 30달러대 중반까지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뭐 저희가 금 가격이 이제 겨우 10년 평균을 상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통화정책 완화 구조하에서는 금이든 은이든 고평가 구간에서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1차 타겟은 10년 평균 플러스 1표준 편차인 28달러 그리고 2차 타겟은 10년 평균 플러스 2표준 편차인 35달러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 살 수 있는 상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ETF하고 펀드까지. 네. 일단 뭐 미국에 상장된 ETF 가장 대표적인 ETF는 금 실물에 투자하는 ETF는 GLD라고 하는 ETF, SPDR 골드 트러스트가 가장 크고요. 저희 하우스에서 좀 추천드리고 있는 ETF는 IAU라고 하는 iShares 골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실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광산에 투자하는 ETF로는 GDX가 있고요. 그리고 은의 경우에는 은 실물에 투자하는 ETF가 SLV라고 하는 iShares 실버 트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은 광산에 투자하는 ETF로는 SIL이라고 하는 글로벌 X 실버 마이너 ETF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금, 은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ETF는 기초자산이 금 선물이고요. 코덱스 골드 선물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에 투자하는 ETF로는 코덱스 은 선물 ETF가 있고요. 금이 90%, 은이 10% 정도 들어가 있는 ETF로는 타이거 금은 선물 ETF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금은 선물 ETF는 롤오버 비용이 뭐 원유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나요?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물이 액티브 월물로 선물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매월마다 롤오버가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2, 4, 6, 8, 12월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3, 5, 7, 9, 12월 물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1년에 롤오버는 5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금은 가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은이 가진 특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안전자산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보는데 결국 은도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금과는 좀 다르게 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산업용 금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의 특징으로는 금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은 가격이 따라가야 되는 게 분명한데 결국 은 가격의 괴리가 좀 커져 있는 금과 은 가격의 괴리가 커져 있는 이유 자체는 산업금속이 2011년만큼 과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계속 좀 생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2009년 이후에 산업금속의 그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중국이라고 하는 최대 소비국이 존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가 개선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이 산업금속의 수요 시나리오 자체가 과거의 중국만큼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그 포스트 차이나는 아직까지 좀 없다라는 점이 괴리를 좀 크게 하는 주요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SDS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예, SDS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970억 정도로 컨센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부분의 상당 부분은 물류 BPO 쪽인데 뭐 물동량 감소를 예상을 했지만 이전에 뭐 다른 상사 업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을 포함한 긴급 물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왔고 뭐 물론 항공 운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았고요. 반면에 IT 서비스는 뭐 전분기하고 마찬가지로 일부 프로젝트 매출 지연이 있었습니다. 3분기를 전망을 해보면 물류 쪽은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IT 투자도 좀 회복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매출액은 뭐 기저도 낮은 상황에서 YOY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예정돼 있는 게 계열사 해외 온라인 사업, 이게 삼성전자 e스토어인데요. 여기에 이제 선행 투자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3분기 영업이익률은 좀 빠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실적의 본격적인 회복은 4분기서부터 일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그 IT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이 됐고 5년 만에 영업이익 역신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지금 물류 BPO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잘 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있어서도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뭐 DNA 생태계 강화라든가 K-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이 사업 기회로 돌아올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성장은 유효하고 지금 수년금도 4조 원 보유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뭐 저점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연말로 갈수록 좀 더 회복이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반 디지털 뉴딜 최대 수혜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종목인데 주가는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인데 좀 주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그 업무 영역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의 모든 영역을 사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뭔가가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경상적인 업무에 녹아서 이게 판이 계속 커지는, 그러니까 중장기 성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숫자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물류 BPO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희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주가는 일단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PER 2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SDS가 16배, 17배 정도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다만 일단 좀 필요한 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좀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4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년금 사용을 계속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M&A가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총수 재판하고도 일정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파기환송심 마무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은 현대유아 조성영 의원입니다. 예, 저 현대위아는 자료 대체하고요.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687억 원 정도 나와서 지금 예상 수준으로 나왔고요. 지금 매출액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작용한 거는 전동화 매출액이고요. 지금 2분기에 모듈 매출액이 한 20% 정도 감소했는데요.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동화 매출액이 9,898억 원으로 한 50% 정도 지금 늘어나면서 분기 매출액 비중도 13.1%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모비스 매출 가시성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게 이제 전동화인데 내년부터 이제 EGMP 도입이 되면 전동화 사업 성장도 좀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동화라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 수요 감소 하에서 좀 성장 그 가시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수익성 개선도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정도 외형과 수익성이 같이 동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도 계속 회복 상승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25년 기준으로 이제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판매 목표가 165만 대인데, 요 계획을 감안하면 지금 모비스는 매출액이 한 52조 원, 영업이익은 4조 원 이상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계속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신한금융지주랑 인텔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